안녕하십니까, 주동식입니다. 예, 오늘 또 이제 그 바른미래당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관련된 주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또 저기 그 우일식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그 우일식 위원장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공식적으로 잘 이야기하지 않는 우리 사회에는 그런 금기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얼마든지. 예, 보면 이제 호남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바른미래당 안에도 이제 그런 종류의 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언론 같은 데는 이런 데 뭐 전혀 나오지 않고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공식 석상에서는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 맞습니다. 그런 주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이런 정도 이야기하면 아마 바른미래당 계신 분들은 무슨 이야기 하려나 그러나 보다 하실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를테면 십상시라고 해서 네. 아마 바른미래당 당원이 아닌 분들은 저게 무슨 이야기인가 아마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십상시 잘 아시겠지만 삼국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삼국지의 도입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후한의 영제시대 때 무능한 황제를 둘러싸고 국정을 농단했던 환관의 무리들을 이제 대표적인 환관이 10명이라고 해서 십상시라고 부르곤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무슨 권력이나 얼마나 많은 그런 일당, 이당이라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막 크지도 않은 3당에서 십상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참 아이러니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하여튼 한 번쯤은 짚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십상시 이름 이 명칭이 왜 나온 겁니까? 일단 십상시라 그러면은 황제 주변, 권력자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성과를 내거나 긍정적인 결과를 냈을 때는 십상시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를 냈을 때 왜 소통이 안 되고 합리적인 의견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차단이 돼가지고 부정적인 결과를 나왔을 때 십상시에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우리 당이나 뭐 청와대 대통령 권력의 주변에는 스텝진, 참모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고 그렇죠. 담아내야 되고 그 내용을 취사 선택해서 리더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메시지를 전달하고 메신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작동을 잘 하지 않고 소통과 이제 의견 교환을 저해하고 오히려 멀리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정치를 표방하고 처음에 나올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십상시는 아닙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장난삼아 얘기할 때, 재밌게 얘기할 때는 11상시 아닌가? 11상시가 뭐냐? 긍정의 개념이었다. 문병호 지금 수석 최고위원을 했죠. 문병호 의원이 재선 의원을 했어요. 그렇죠. 3선 때 23표 차로 인천에서 아쉽게 민주당에서 약간 저격수 아닌 저격수를 냈습니다. 1대2 구도에서 오히려 아쉽게 23표 졌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2배 차로 이겼을 뿐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원래 안철수 대표의 비서실장이었는데, 그분이 있을 때는 비교적 원활하게 돌아갔다라고 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아쉬움을 느끼는데, 23표 차로 패배하고 난 다음에, 낙선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당의 이제 박선수 사무총장님이 되었는데, 그리고 박선수 사무총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당에 이제 김수민 사건이 터졌죠. 물론 무죄로 되었지만, 그래서 안 대표님이 물러나게 되었어요. 물러났을 때, 사퇴했을 때 박지원 비대위원장, 박선숙 사무총장, 그 전에 잠시 김영환 사무총장이 했지만 박선숙 사무총장이 됐을 때, 우리는 안철수 대표의 새정치와 제3의 길, 중도개혁을 표방했는데, 지나치게 호남 쪽에 이제 편중되고, 호남에 또 개혁 정책이 제대로 구현되면 문제가 아닌데, 호남의 보수, 수구 이런 측면이 부정적인 영향이 나올 때마다 나온 얘기가 박지원의 상황론, 그리고 박선숙의 십상시로, 우리 당 초기에 이제 문병호 수석하고 다르게 4가지 루트에 십상시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런 쪽으로 이제 복잡하네요. 이렇게 십상시의 종류에도 서열이 있다. 네. 4가지 종류가 있다. 교과서나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다 검증할 수는 없고,
박선수 의원님이 이제 사무총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박지원 상황론과 더불어서 제일 많이 나온 얘기였고, 그 다음이 이제 이태규 총장님도 그때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후보 중에 한 명인 이수봉 그 후보자, 인천시당 위원장 얘기도 나왔는데, 근데 이수봉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안철수 대표님 측근에서 고생도 하고 스텝진도 열심히 했지만 좀 희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기회와 또 고난이 많았다. 성과를 낼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새정치와 안철수 등이 줄어들었는가, 이런 측면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분들이 이제 창당이후에는 그게 있는데,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문제가 돼요. 두 번째가 예. 이제 통합 문제가 생겼을 때, 바른당과의 통합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바른당과의 통합 문제가 생겼을 때 원래 호남 의원들이 적게는 4명, 많아도 8석 정도만 탈당한다고 예상을 했어요, 실제로. 국회의원들. 예. 그리고 예. 우리 바른정당과 우리가 약간은 우클릭하는 걸 반대했지 탈당까지 불사할 정도로 강한 의견은 4석에서 8석 미만이라고 봤는데, 그 통합의 노력이 우리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좀 부족했다, 소통이. 그래서 이제 2배, 4석에 비해서는 4배, 16석, 8석에 비해서는 2배, 16석이 탈당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탈당까지, 무소속 2석까지 포함해서 탈당된 거죠. 이게 사실은 그때고 10명 이하면 탈당이지만 10명을 넘어가면 이거 분당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나왔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거의 분당 수준이 돼버렸는데. 그렇죠. 그건 실제로 분당이죠. 예. 민주평화당이라는 당이 생기고, 그렇죠. 또 사실상 교섭단체가 되었다가 지금 뭐 다른 사건이 노회찬 의원 사건으로 한석이 부족하고 이런데 정의당과 이렇게 연합했다가, 그때 이후에 이제 박선수, 박지원 이제 사무총장과 그리고 박선수 의원님과 박지원 대표가 이제 일선에서 이제 다른 당으로 이제 갔죠. 박선수 의원은 아직 한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당에 지금 30석인데 비례대표 네 분인가요? 3분은 오히려 민주평화당이 당직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박선수 의원도 사실상은 우리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 4분인데, 그래서 이제 통합과 관련한 민주평화당과의 분리 때 이제 박지원 상황론, 박선숙 십상시론에 대한 그런 논란은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제 종지부를 찍었고, 근데 2차적으로 이제 문제가 된 게 이제 이태규 사무총장과 그리고 김도식 비서실장, 또 그 뒤를 돕고 있는 스텝진에 해당하는 위원장들 몇 분. 사실 그분들도 애를 참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희생, 고생 굉장히 많고, 제가 이제 국민의당 디지털 소통위원장을 할 때는 가장 가까이서 보는 분들이었고,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죠. 통합 과정에서의 아쉬운 점도 있고, 그 절차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분당을 꽤 많이 시킨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죠. 그리고 대다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나 의사소통에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위원장들이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근데 결국은 이분들이 의사소통, 이제 약간 말이 이상한데 이분들이 고생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기여도 했는데 뭔가 좀, 아니 지금 제가 듣기로 사실 좀 약간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뭘 어떻게 했다는 건지. 예를 하나 들면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듣던 얘기가 이너서클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권력이라는 것은 이너서클이 있는데 외부의 사람들이 우일식 위원장을 도와줄 수 있느냐, 힘이 될 것 같으냐, 이너서클에 이제 좀 더 밀착을 하고 거기에 그 의사의 결정에 따라야 되는데 왜 조금 이렇게 좀 다르게 다른 위원장들과 다른 지지자, 당원들과의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기본적인 성향이 네. 이제 이너서클과 그 바깥의 아우터서클을 구별을 해가지고 구별한다는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생각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층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 또 아무래도 이제 의사소통에서 이제 레벨이 또 생기는 거죠. 어느 게 중요한 의사소통이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는 참패의 원인도 왜 조직이 원활하게 가동하지 못했는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당 조직은 거의 없었습니다. 당 조직이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사실은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 대선 당시부터 많이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도 당 조직이 뭐 거의 유명무실했고, 그 다음에 저기 같은 사조직이 뭐 이제 캠프 차원에서 움직였다고, 그 여러 가지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 그 문제가 결국 계속 이어지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이라기보다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당 조직을 일부러 다 차기 당대표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 그 핵심 당직자나 위원장들을 임명하기로 하고 임명을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대행 체제로 해가지고 그 당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안철수 대표님 캠프 쪽에 가서 돕는 결과, 돕는 거는 좋습니다. 근데 당직자들은 전체 선거를 아울러서 도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소홀했거나 미흡했던 게 아니라 약간 고의적인 면이 있죠. 다른 당직자가 들어오는 걸 차단하고 안철수 그 캠프, 서울시장 캠프 지원과 두 가지 지위를 동시에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지 않나. 그러다 보니 그게 이제 특정인 몇 명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분들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지만 외부적으로 볼 때는 효율적이지 못했다. 당 조직은 거의 텅텅 비워버렸다. 그리고 집행 과정도 좀 너무나 좀 공허했다. 반면에 거기에 이제 의사결정에 따르는 당직자 수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당직자는 다른 당의 2배였습니다. 그렇죠. 통합이 됐으니까. 그 인건비가 소요되는 당직자 수는 2배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의 기능은 거의 유명무실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특정인 몇 명이 이제 십상시라는 이름으로 비판을 받는 얘기가 내부적으로 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죠. 또 그런 얘기도 선거 패배를 했기 때문에 또 누군가의 책임론이 때문에 나오는 불가피한 면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억울한 측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또 고스란히 그분들이 안철수 대표가 이제 정계 은퇴를 당분간 시기로 했는데 다시 이제 특정 캠프의 안심 논란을 일으키니까 이제 또 다시 불거지는 거죠. 이 뭐 사실은 지난 그 지방선거 때는 이제 사실은 그 어떤 공천 문제 좀 사회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대중들에게는 안 좋은 인식을 좀 심어주는 거 아닙니까? 어떤 그 공천 파동 같은 것에도 십상시의 역할이 좀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나요? 그거는 조금 결이 달라요. 공천 문제는 근원적으로 어떤 문제였냐 하면은 다른 지역의 공천 문제 지방에 특정적이 있어요. 공천 리더십 부재로 공천 문제가 있었던 지역이 있었는데 그건 부각이 많이 안 되고 송파하고 노원이죠. 그렇죠. 구조적으로 송파와 노원은 우리 이제 안철수 대표 지역과 최명길 의원님의 지역구였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게 또 개인적인 책임이라기보다는 좀 안철수 대표님은 대선 패배 후에 국회의원직을 사퇴함으로 생긴 공백, 최명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굉장히 그 SNS 팀 운영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아주 좀 조그마한 문제가 이제 그렇게 돼가 그 지역구가 비게 되었는데 그 지역에 공교롭게 이제 바른정당계의 분들이 강세를 나타냈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는 국민의당계 지역구였는데 바른정당계의 위원장들이 강세를 나타나니까 갈등의 요소를 좀 내포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그 바른정당계 위원장들이 훌륭하신 분들이었지만 다이렉트로 당선되기에는 요번에 힘든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주 전략 공천을 해가지고 당선 가능한 사람을 출마시켜야 된다는 논란이 나왔는데 역시 또 아무도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퀘스천 마크가 붙었으니까 논란이 증폭됐는데 그 논란을 조기에 단절시키고 룰대로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분이 출마시키든지 안 그러면 그분들과 정치적 타협으로 제3의 인물을 내세우든지 조기에 종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 기간이 좀 길었다는 거, 그리고 각자 언론에 대고 자기 자신의 아쉬운 점을 다 피력을 하는 바람에, 그리고 이제 그게 전국적인 인물들이다 보니까 마치 갈등이 굉장히 큰 것처럼 보였던 거, 그게 문제였죠. 거기에 대해서는 십상시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고 뭐 십상시하고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결이 좀 다르고 예.
여기 그 이제 결국은 사실은 지금도 십상시 문제가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거, 이제 현안에도 미치는 영향이 계속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당대표 그렇죠. 선거에서도 지금 어떤 식의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좀 듣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 방송이 바른미래당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특집인데 지금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십상시 이유가 다시 회자되고 있는 이유는 이태규 사무총장이 손 대표 쪽에 어떤 안심 논란이 불러일으키는 본인 의사 여부와 상관없이 촉발되는 게 저번 주였습니까? 그렇죠. 기사가 있었고 그리고 어제였습니다. 어제 이제 오늘이 이제 출마자 마감이다 보니까 어제 첫날 이틀 동안 출마 신청을 받습니다. 어제 신청을 받을 때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그때 선거와 관련이었었고 거기에 우호적인 또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출마 선언을 할 때 옆에 이제 같이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 기자회견할 때 등장하는 분들이 보면은 대다수 오버랩되고 겹치는 인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선거 개입설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불만이 나오는 거죠. 십상시가 또 개입한다. 근데 이제 십상시라고 정작 거명되는 사람들로 봐서는 우리는 고생만 하는데 왜 또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면은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민법상에 보면 내심의 효과 의사하고 표현되는 표시 의사하고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으로 보여지는 표시 의사, 표시 행위 의사가 때로는 정치에서는 더 큰 의사 표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해야 되는데 또 그걸 또 이용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안심 논쟁이죠. 안철수 대표는 다른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특정 이미지를 갖다 붙이고 그때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안심이 이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안철수 지지자들과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지지자들은 이쪽을 찍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유도해내는 정책과 당의 비전이 아니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심 논쟁과 십상시 논쟁이 벌어진 그쪽을 자세히 보고 선거에서 가감히 배제시켜야 된다. 그래야만 당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구당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새 정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나온 분 중에도 십상시 출신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장성철 위원장님이, 장성철 위원장이 십상시 아닙니다. 네. 장성철 위원장님이 그때 이제 우리 장성철 위원장님이 이제 토론회를 했어요. 네. 우리 그 원외 비대모 주최, 시도당 협의회 당원들의 주최로 페이스북 중계를 하는 토론회 때 신십상시와 구십상시 대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제 구십상시라는 말은 조금 억울합니다. 사실은 박지원 상황론, 박선수 의원 이런 논란이 되는 분들이 이제는 좀 민주평화당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구십상시라는 말은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고, 신십상시라는 말은 안심을 파는 그런 쪽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정책이나 당을 구할 수 있는 비전을 내놓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 좀 들으면서는 사실은 이게 뭐 십상시 문제라기보다는 바른미래당 하나의 공당이고, 네. 그게 작은 당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시스템이 정상화되지 않는지 그 대목에 대한 이게 의문이 이제 생기네요. 어떻게 보면 안철수 현상으로 비롯된 그 우리 새정치였기 때문에, 안철수 현상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 안철수 대표의 특정인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의 정신이나 현상, 국민들의 여망만을 받아가지고 성실히 실천을 했어야 되는데, 개인을 쫓고 개인을 쫓는 그 마음을 갖다가 사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면도 그림자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당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예. 어떻게 뭐 십상시 문제, 이게 십상시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십상시 현상으로 표현되는 당의 시스템이나 이런 문제, 의사결정의 구조 문제, 소통의 문제, 이런 게 좀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 대표 후보들의 그 기자회견이나 워딩 속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손학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출마 선언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좀 약간 늦었으면서도 안심 논란과 십상시와 관련된 인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손학규 대표님의 개인적인 이미지와 경륜과 어울리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포진해 있다. 그냥
바지 사장의 이미지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력 확장성에도 조금은 지금 곤란성을 겪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안철수 지지자 또 몇 분들이 이제 김영환 우리 장관이 후 진영에 가서 안심은 여기에 있다 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방법적으로 두 쪽 다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논란이 되는 또 이제 부분이 이제 장성민 후보 같은 분은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했죠. 손학규 대표는 토굴섭에 들어서 석고 사죄해야 된다. 좀 자극적인 표현을 썼죠. 그리고 안철수 주변에 십상시가 왜 이렇게 오글거리는가. 그걸 청소를 해야 된다. 라는 말을 했는데 분명히 그런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표현은 자극적이죠. 거기는 이제 외부 영입되어 가지고 왔는데 안철수 서울시장 캠프에서 선거본부장으로 그렇죠. 왔죠. 그리고 그 뒤에 이은 국민의당계의 이수봉 위원장이나 장설정 위원장은 당원 중심의 시스템을 만들겠다. 당원 중심의 시스템이라는 말 자체가 결국 십상시의 논란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지향점, 바람직한 방향을 대다수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하고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이제 보면서 저도 이제 뭐 당원 중심 정당 이야기는 좀 많이 좀 한 편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당원 중심 정당이라는 게 이를테면 그 직접 민주주의나 이런 부분이랑 결합이 되는 건 저는 좀 위험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게 요즘의 어떤 추세인데 예. 촛불 혁명으로 정권이 바뀌고 이제 박근혜 정권 그리고 지금 그 이명박 정권까지도 지금 그런 계기가 촉발이 돼가지고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외부적으로 표시가 됐어요. 그렇지만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에 대한 대통령 전직된 두 명을 구속시킨 뭐 이런 과정에 있어 이런 부분도 이제 사실은 좀 따져봐야 될 게 나중에 또 생겨날 겁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촛불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촛불이라는 게 뭐 세계적인 그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보지 않고 이게 이제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를테면 이제 광장 민주주의 그러니까 네. 법치의 부정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흔히 말하는 때법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강조하는 경향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일부 지금 바른미래당 정당 대표 선거에서도 일부 후보들이 마치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당의 시스템 무시하고 모여가지고 그 목소리를 반영하면은 당의 정상화되고 민주주의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현대 정치는 결국 대정치거든요. 현대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좀 뭐라고 그럴까 부족한 편이다. 그러니까 다수의 합리적 의사를 모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다수의 어떤 사적인 이익 그냥 머릿수가 많은 어떤 집단 이기주의로 흐르는 걸 갖다가 그리고 이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만들기는 어려워도 무너뜨리기는 쉬운 거거든요. 이 시스템에 대한 부정으로 좀 가는 건 위험성도 좀 느껴지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이제 우리 정치권의 개혁 문제나 여러 가지 열망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핵심은 국회의원들 개개인에 대해서는 다들 훌륭하고 좋은 교육도 받고 성향을 가진 분도 계시지만 국회의원들 자체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회에 대한. 그래서 이제 선거제도 자체를 좀 손을 봐야 된다. 그래서 대의제에 대한 어떤 신뢰감을 더 높여야 된다. 저는 이제 십상시 이야기도 결국은 이제 쭉 이야기 들으면서 느껴지는 건 뭐 십상시 개인이다. 그게 누구 책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안철수 대표 개인의 리더십 문제라고 연결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원인을 몰아갈 수도 있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굉장히 시스템이 수준이 낮다 당에.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당원 참여 이런 부분 같은 게 시스템에 대한 부정으로 가면 안 되겠다. 그런 이제 시스템이라는 게 보수 기득권 내지는 또 보수가 아니더라도 이제 진보 쪽에도 이제 많은데 기득권을 옹호하고 또 이제 대다수 이제 국민이나 서민층을 이제 소외받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그 이제 구체제 앙샹 레짐이라고 그러죠.
그런 건데 이게 시스템이 아예 없을 때는 오히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도 새정치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에는 적합한 구조인데 거기에 몇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십상시 문제도 나오는 거고 리더십 문제도 뼈아픈 얘기지만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아까 이제 그 시상시에서 이제 같은 경우 바른미래당의 시스템 문제, 이제 이런 문제로도 정체성 문제로까지도 가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당원들의 이제 그 상향식 공천이나 상향식 이제 어떤 그 조직 그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반드시 대전제가 되는 게 이 진성 당원 문제예요. 그러니까 당비도 내지 않고 사실은 당원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당원이라는 정체성조차도 그런 인식도 막연한 사람들인데. 네, 맞습니다. 뭐 사실 그 이중 당직, 삼중 당직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타 당에서는 예. 당비를 내는 당원을 권리당원이라고 우리는 이쪽은 책임당원이라고 해요. 바른미래당은 책임당원이라고 네. 하고 당비를 내지 않는 당원은 일반당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당의 책임당원이 이제 당에 대한 어떤 그 의식이 더 강하다고 말하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다른 당의 권리당원에 비해서는 혹수 당직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책임당원이.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우리가 다른 전당대회에서는 책임당원과 권리당원을 구별하지 않고 전당원 그냥 동일한 투표를 했었어요. 이 신생정당이라는 측면이 좀 있는 겁니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책임당원의 이제 그 표를 이제 일반당원의 2배, 50대 25로 나누었죠. 근데 이제 당원들 우리 주동식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원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참여도를 높여가지고 하는 그게 그 정당 정치와 대의 정치, 그 민주정치를 위해서 방향이죠. 저는 이제 뭐 이야기 나와서 이야기 말씀드린다 그러면 저는 현재 지금 바른미래당의 당비가 예. 월 1,000원이면 책임당원이 된단 말이에요. 네? 월 1,000원. 아, 1,000원 이상이면 되죠. 네, 1,000원 이상이면 되잖아요. 저는 그걸로는 그 당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간다는 건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 최소한 월 10,000원 이상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소리 오면은 막 뒤집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그 일반 당원이 없습니다. 예. 10,000원 내는 이상 내는 당원, 5,000원 내는 당원 이렇게 있는데 혹자들은 이제 돈을 내는 기준으로 나누면 금권 정치가 아닌가. 근데 이제 1,000원과 10,000원 사이라면 개인의 어떤 참여 의식이라고 볼 때 보면 저도 주동식 대표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사실. 그 금권 선거라는 거 말이 안 되는 게 금권 선거라는 거 뭐냐면은 특정인이 그에게 돈을 내 가지고 그 사람의 한두 사람의 의사 뜻에 따라서 조직 전체가 좌우되는 걸 금권 정치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당원들이 자기네들이 기본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거 금권 정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른미래당과 같이 하는 이제 그 전 지역위원장으로서 전 당직자로서는 하고 싶은 말은 자발적으로 당비를 많이 내도 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도 맞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저는 사실은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했는데 그 당원 중심의 정당, 당원들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당연히 가야 된다. 그것까지는 대부분 동의를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전제, 당원으로서의 책임도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야기 나오면 다들 뒤집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거 가만히 보면서 왜 그럴까? 사실은 10,000원이 그게 큰 돈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좀 심한 표현으로 요즘 커피 한 잔 해도 아니 그게 한 군데만 내면 큰 돈이 아닌데 큰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했던 얘기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우리 당을 홍보도 하고 오늘 우리 바른미래당에서는 국회 특활비를 전액 반납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제 영수증 첨부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반납까지는 안 나왔는데 거기서 댓글이나 여러 가지 이제 반응을 보면 모처럼 바른미래당이 국회 특활비에 대해서 전액 반납하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국회 특활비를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절차적인 문제는 있지만 반납 결정을 했는데 특활비를 반납했기 때문에 진성당원, 책임당원으로 참여해 주셔서 조금 더 특활비 없이도 자발적으로 당이 돌아가고 의원들이 이제 활동할 수 있게끔
후원금을 일부라도 더 내겠다. 여기 양성화되고 하면 그렇게 발을 맞추고 가면 저는 좋으리라고 봅니다. 하나 좀 궁금한 의문 하나 제기해드리니까 네. 바른미래당이 특활비를 반납해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네. 바른미래당 당원이나 지지자들일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나 당원들일까요? 나는 양쪽의 가능성을 다 생각해봐야 한다는 생각도 드는데 가령 단적으로 말해서 물론 이제 명분 자체는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좀 이거 뭐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어떤 회의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고 그러면은 그 바른미래당 그 의원들이 네. 특활비를 반납했을 때 순수하게 좋아해 주는 건지 아니면 저놈들 돈이 부족해지니까 아, 그거는 조금 결이 다른 게 저는 국민들이 좋아해 주는 거는 다른 당적을 가진 국민들이라 할지라도 네.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특권 내려놓기에 동참했다는 것에 대한 걸로 봐야지 너네들 돈 없으니까 아니, 봐라 이런 시간은 조금 너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이제 국회 특권 내려놓는 거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좀 더 따지고 들어가면 뭐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정치 혐오주의 있잖아요. 사실은 사실 그래도 되는 이제 국회의원이 아무리 잘못하고 욕 많이 하고 가령 특활비만 하더라도 있잖아요. 네. 국회의원이 받아가는 특활비랑 네. 그 다음에 저기 행정부가 쓰는 그 뭐냐 그 내용도 안 바뀌고 쓰는 있잖아요. 네.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과 특권 어마어마하다니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로 욕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를테면 이제 그 옛날에 여기 유신 시대나 이때 정치 자체에 대한 기능을 축소하려고 했던 그런 시각이 한 장성 아닌가. 이제 약간 그런 우려 같은 게 좀 생겨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정치 혐오주의라는 말이 나왔는데 저는 원내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원외입니다. 출마 경험만 2번 있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 로마인 이야기, 로마 시대를 보면 그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층은 원로원입니다. 원로원. 그렇죠. 원로원. 그리고 이제 호민관이 있어요. 호민관. 호민관은 시민들이 뽑습니다. 그렇죠. 호민관의 대다수가 원로원한테 암살당하거나 또 선거를 못 내면 이제 로마 시민들한테 돌에 맞아 죽고 뭐 이렇게 해요. 그 인기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언론은 인기가 없고. 대표적인 이제 그라쿠스의 개혁이라고 할 때 그라쿠스 형제들이 이제 개혁성을 가지고 하다가 그 사람들도 암살당합니다. 예. 근데 저는 선출직 정치인들은 호민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 정치인을 혐오할 때는 원로원의 성격을 가진 기득권층을 혐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핀트가 맞지 않다는. 물론 이제 네. 선출직 그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기득권과 결탁할 경우에는 기득권으로 보고 비판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불공정한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갖다가 줄여줄 수 있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자신들이 뽑은 호민관,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에요. 그 정치인들을 혐오한다는 것은 마지막 서민들의 동아줄까지도 끊어버리는 결과다. 결국 정치와 국회의원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익을 찾아오려는 수단으로 생각해야지 예. 정치를 다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보면 원로원이나 기득권의 어떤 거기에 대해서 혼선을 빚고 있는 거다. 예, 저도 100% 동의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마치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옹호하는 저도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네,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오해는 많아주셨으면 네.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정치를 혐오할 게 아니라 정치를 참여를 하고 음. 올바르게 정치하려고 애쓰는 국회의원들이든 원외든 정당인들을 갖다가 응원을 해야 됩니다. 왜 이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 입장에서는 약간은 여기 그 바른미래당, 국민당 시절부터 보면 있잖아요. 사실은 그 뭐라 그럴까 기존에 보수 진보 양당에서 자유롭게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 보자고 나온 분들이 국민당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바른미래당이잖아요. 근데 네. 의외로 그 정체성 이야기를 따지고 들어가면 있잖아요. 네. 이제 친노나 좌파, 리버럴들, 흔히 깨시민들이 있잖아요. 네. 그 뭐라 그럴까 어젠다, 명제에 있잖아요. 네.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다 생각이 들어요. 가령 이번에 특활비 문제 같은 경우도 네. 크게 보면은 이를테면 그런 깨시민들의 담론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뭐랄까 아직도 여전히 이분들이 깨고 나오기는 했지만 큰 범주에서 보면은 그 친노, 깨시민, 리버럴, 좌파들의 그 사상적 영향력에서는 좀
자유롭지 못하구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쓰이고 효율적으로 이제 가성비라고 그러죠. 가격 대비 성능이라고 그러는데 활동을 잘하면 오히려 박수를 치겠죠. 예. 근데 이제 특활비를 가지고 일부 의원들이 뭐 적금을 든 것처럼 연간마다 이제 재산이 예금 금액이 증식되는 거 보고 이제 서민들 팍팍한 서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분노를 그렇죠. 드러낸 건데 사실은 특활비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국민의 뜻을 따르고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과감하게 특활비를 전액 반납하겠다고 한 것도 특권 내를 국민의 말씀을 엄중하게 듣겠다는 점에서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하여튼 오늘 이게 십상시 문제 이야기 나오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원래는 이제 이 바른미래당 좀 지켜보고 안타깝게 지켜보고 그런 입장에서 본질적으로는 이제 좀 바탕의 정체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으로 가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증거들 같은 거랄까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정체성과 십상시에 대한 짧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바른미래당이 참패한 게 정체성 때문에 참패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선명한 메시저와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했고 우왕좌왕하는 구태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건데 또 그 이면을 보면 그게 정체성에 대한 확립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체성 문제나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서고 마음을 읽어내어서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십상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당대표 선거가 있는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하면 십상시들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거 맞는 말씀이죠. 리더가 리더십이 부재할 때 십상시들이 독보스처럼 자라나는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 지금 특정 후보의 이름값에 걸맞지 않게 곳곳에 십상시라는 독보스의 이름들이 개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들이 난무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주시를 해야 되고 가감하게 표심을 거둬줘야 된다. 그래서 개혁이 일어나고 달라진다, 당이. 십상시라는 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일종의 당권파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왕당파죠. 왕당파. 그 왕당파가 기득권을 보존하려고 하는 파죠. 네, 그 왕당파.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 십상시 중에 한 분이 뭐 이제 뭐 그런 말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감히 주류에게 대드느냐, 뭐 주류는 뭐 전 술집 생각이 나는데 그런 주류는 관심 없습니다. 주류라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주류가 되고 당원들이 주류가 되어야 되고 특수 소수 계층이 주류라고 한다는 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혁파되어야 할 구태라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십상시라고 거론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쪽일수록 표심을 거두어서 다른 쪽에 개혁적인 성향인 대표들, 후보들에게 표를 주어야 한다. 그래야 바른미래당이 개혁되고 새로 도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십상시가 100%는 아닐지라도 특정 후보 쪽에 많이 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그걸 또 타인의 또 안철수 대표님의 표심, 안심을 이용한다는 게 더 문제죠. 안철수 대표는 공식적으로 사실도 뭐 그런 것 같고 본인의 표심이 특정인 데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근원적으로요. 안 대표님이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미국행을 택하지 않고 독일행을 택한 것은 당분간은 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긋나는 또 혹시 또 의사표시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없는 안심을 쫓아가 안 대표의 의중을 쫓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또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것도 잘못이고 혹시 안철수 대표가 그런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자주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야 도약을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 이름 팔아가지고 또 지금 쉬시겠다고 한 분을 거명하면서 일어나려고 하는 자체는 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정말 듣기 싫은 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더 듣기 싫은 소리 됩니다. 제가 이제 사실 저도 이 국민의당 집회 지켜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우선 정치적 이벤트, 정치적 어떤 사건이 생기고 그걸 거칠 때마다 당세가 커지고 좋아져야 되는데
그 이벤트를 한 번씩 할 때마다 당세가 줄어들고 문제가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저는 뭐 당직자도 아니고 뭐 이제 직접적인 뭐 관여라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그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직도 하셨고 현재도 네. 그 일단 캠프 쪽에도 이제 가서 계신 걸 알고 있으니까 이 바른미래당이 이번 당대표 선거 이후에 정말 이 좀 면모를 신하고 발전하는 네. 그런 이번 이제 당대표 선거가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요번이 아마 처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창당 이후 지금까지 과정에서 볼 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당원들이나 여러 당직자들도 개개인으로 봐서는 오픈 베이스, 열려있는 정당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학습력과 교육효과가 좋았고요. 수평적인 공간이 우리 바른미래당의 공간입니다. 그 수평적인 공간에서의 집단 지성이 발휘를 해서 앞으로 새로운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여줄 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표심을 믿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야기는 일단 이 정도로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뭐 예고 비슷하게 한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더 준비를 해가지고 바른미래당의 정체성 문제 가지고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는 끝까지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의미 있는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이제 위원장님 좋은 말씀 바쁘신데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일주일 뒤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바른미래당의 정체성 문제 이게 뭐 바른미래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 화두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가 바른미래당의 라는 이 지점에서 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왜냐하면 좌우가 동거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라 생각이 들고요. 일종 예고편입니다. 다음 주에 한번 이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